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뎌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왜 아내들은 남편보다 오래 삽니까?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며 대개 유전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호르몬 차이, 면역 체계, 혹은 그저 여자가 원래 더 강하게 태어났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평균 5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5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아온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친구들을, 동료들을,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홀로 남아 10년, 15년을 더 살아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여인들이 특별히 건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들이 특별히 병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한 가지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다. 이 네 글자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한 신호가 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안으로 밀어넣는지를, 그리고 안으로 밀어넣어진 것들이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을 소진시키는지를.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울지 마라, 참아라, 내색하지 마라. 그것이 남자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남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하다고 여겼던 아내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떻게 감정을 다루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중에 50대, 60대 혹은 70대인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70세에 와도 괜찮습니다. 80세에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오기 전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제가 78세 때 일입니다. 오랜 친구 하나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두 손으로 일어섰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보다 11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게 아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기력이 다한 것처럼 조용히 꺼져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슬프면서도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몇 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마루를 왔다 갔다 하거나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일도 없고 밥은 먹었지만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직장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었고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자 그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전화를 해오던 동료들은 서서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속을 잡자던 사람들은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그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것이 약한 것이라 여겼던 것인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 외로움을 홀로 삼키다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렸다는 것만은 압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퇴직 후 급격히 늙어버린 남편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남편들, 아내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남편들, 그리고 그 곁에서 이웃집 아주머니와 전화를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네 모임에 나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아내들. 그때 저는 비로소 질문 하나를 진지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들은 살아남는가? 왜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녀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답은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그녀들이 매일같이 실천해온 아주 작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 속에 있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겪으면서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먼저 떠나는가를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남자들이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가난 속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족 앞에서는 언제나 단단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조용히 갉아먹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억누를 때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잠깐 분비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말로 내보내지 않고 계속 안으로 쌓아둘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신장이 손상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의학 연구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 만성 스트레스의 피해를 훨씬 덜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성은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에게 털어놓습니다. 이웃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남편이 이런 말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요즘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울고 싶더라고. 이런 소소한 말들이 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안에 쌓인 압력을 조금씩 빼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보일러에 작은 밸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증기를 내보내는 것처럼 그녀들은 감정을 말로 내보냄으로써 몸 안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 밸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내부에서 무언가가 터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저는 90세가 넘었어야 처음으로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좀 외롭구나. 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를 입 밖에 내고 난 뒤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을 잠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강하다고 생각하며 해온 것이 사실은 스스로를 조용히 소진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눈물은 패배가 아닙니다. 눈물은 영혼이 숨을 쉬는 방식입니다. 힘들다는 말은 짐을 남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도 나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평생 한 번도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된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단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오늘 좀 피곤했어. 요즘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 몸속의 압력을 조금 낮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5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내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들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자는 대개 처음 며칠을 홀가분하게 보냅니다. 평생 시달려온 알람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눈치 볼 상사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자유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홀가분함은 길어야 2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갈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력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평생 단 하나의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역할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선배님, 그 호칭 하나하나가 그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호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호칭과 함께 관계도 사라집니다.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은 여전히 회사에 있고 자신만 바깥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던 거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녀들은 처음부터 울타리를 여러 개 만들어 왔습니다. 직장에 있는 여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밖에도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고 자녀와의 연락이 있고 동네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한 번 모이는 소박한 모임, 가끔 주고받는 짧은 문자 메시지, 시장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연결들이 퇴직 이후에 그녀들의 생명줄이 됩니다. 하나의 울타리가 사라져도 여전히 여러 개의 울타리가 그녀들을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현저히 짧고 치매 발병률이 높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늙어갑니다. 제가 아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교단에 선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학교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내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이 사라지자 대화의 소재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지금 당장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직장 밖에 진정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는가? 퇴직을 한 뒤에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 답이 흐릿하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관계를 만들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폭풍이 오기 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폭풍이 온 뒤에 뿌리를 내리려 하면 이미 쓰러진 다음입니다. 아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은 그녀가 더 많은 사람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더 깊이, 더 꾸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퇴직 이후에도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매일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눈빛으로 삽니다. 그 눈빛이 사라지는 날, 몸은 아직 살아있어도 삶은 이미 끝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 병원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병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조여와도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등이 며칠째 아파도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라고 했습니다. 숨이 가빠와도 계단이 좀 가팔라서 그런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하나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신호들이 더 이상 신호가 아닌 것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일찍 오셨어야 했는데요.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진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10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같은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훨씬 늦습니다. 암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늦은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몸이 더 약해서가 아닙니다. 남성이 자신의 몸에 더 늦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늦음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남자들은 참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아픔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티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고 그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교육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조차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병을 키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문화 속에서 몸의 진실은 늘 가장 나중에 발언권을 얻습니다. 반면 아내들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몸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손이 좀 저리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넘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예민하다거나 걱정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의 중요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주저없이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5년의 수명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묻습니다. 교수님은 이 나이에도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자주 갑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자신이 아직 이 삶을 더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진짜 용기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앞에서도,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진짜 강함의 의미입니다. 강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처음 꺼냈을 때 몇몇 남성 청중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서 배운다는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온 쪽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그녀들에게는 공통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든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다는 말도 충분합니다. 요즘 왠지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평생 자신의 감정 상태를 타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속 어딘가에 쌓이고 굳어지고 결국 몸의 언어로 다시 나타납니다. 두통으로, 소화불량으로, 이유 없는 분노로 혹은 그냥 무기력함으로. 그러므로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단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퇴직하기 전에 직장 밖의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직장 밖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취미 모임도 좋고 동네 산책 모임도 좋고 오래된 친구와의 월 한 번 약속도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도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 내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갔냐고 물어봐 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그 생명줄은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샘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주저없이 도움을 구합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나약함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동차에는 그토록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몸에는 소홀합니까?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병원 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용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오늘 감정을 말했는가? 오늘 누군가와 연결되었는가? 오늘 내 몸의 말을 들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매일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더 오래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사실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신의 관계를 가꾸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잠에서 깨면 한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105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나간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먼저 떠난 친구들,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살아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제자들. 저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이 걷고 더 좋은 병원에 다니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은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매일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아내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은 그녀들이 오래 살려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그녀들이 매일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더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두 종류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한 종류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향해 다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원망이 굳어지고 결국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벽을 자신 주위에 쌓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삶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들은 몸은 늙었지만 삶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후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남성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를 보십시오. 오늘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누구와 웃는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배워야 할 교과서입니다. 그녀가 당신보다 5년을 더 살 것이라는 통계는 그녀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매일 조금씩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방식을 배운다면 그 5년의 차이는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성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습니다.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가꾸고 자신을 돌본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오래전 제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의 어느 저녁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말도 대단한 철학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손이 맞닿아 있었고 노을이 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105년 중 가장 완전했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나누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매일 감정을 나누고 사람과 연결되고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결국 당신의 삶을 한 해 더 또 한 해 더 늘려줄 것입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오래 사는 동안 진정으로 살아 계십시오.